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남편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사람처럼. 윤서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켠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9회를 함께 살았는데 그 시간이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공증 사무소의 형광등 빛이 유독 하얗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26의 플로리스트로 일을 시작했을 때 서아는 꽃 한 송이에서 계절을 읽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으로 꽃잎의 결을 더듬으며 어떤 꽃이 어떤 공간에 어울리는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꽃집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거리 풍경을 바라보며 언젠가 자신만의 작은 공방을 열겠다고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준혁을 만난 건 서아가 28이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지인 결혼식장에서 꽃장식을 담당하러 갔다가 하객으로 온 그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건설업에 막 발을 들인 젊은 사업가였고 눈빛이 선명하고 말이 시원시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아의 꽃배치를 보며 이 사람이 만든 거 맞아요? 공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남았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은 느리지만 분명하게 쌓여갔습니다. 결혼은 서아가 30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사업하는 남편, 넓은 아파트, 안정된 생활. 겉에서 보면 나무랄 것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서아 자신도 한동안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만 결혼 직후부터 미세하게 느껴지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가 아들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때의 목소리와 서아가 있을 때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밥상에서 아들에게는 많이 먹어. 오늘 힘들었지. 라고 했지만 서아에게는 수저를 내려놓고 싶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눈빛이 없었습니다. 서아는 그것을 처음에는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냥 참았습니다. 꽃집 일은 결혼 2년 차에 그만뒀습니다. 준혁이 직접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없을 때 집이 많이 허전해.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고 시어머니가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바깥 일을 다 한다더라. 말을 무심하게 꺼낼 때마다 서아는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준혁은 잘 생각했어 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그 말이 한동안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이후 서아의 하루는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움직이고 시어머니의 방문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정돈하는 일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꽃을 다루던 손은 이제 설거지통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올해 들어 준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받으러 자리를 피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회사 이야기를 묻는 서아에게 별일 없어. 왜 자꾸 물어봐? 라고 짧게 잘랐습니다. 주말에 집에 있는 날이 줄었습니다. 서아는 조심스럽게 더 물어보려다가 표정을 보고 멈추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야, 나 요즘 회사 상황이 좀 복잡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잠깐 서류상으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서아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정리가 무슨 말이야. 이혼, 형식적으로만. 재산 문제 때문에 회사가 압류 위기야. 당신 명의로 옮겨놓으면 지킬 수 있어. 진짜 헤어지는 게 아니야.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불안 안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계산. 서아는 그것을 느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공증 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2달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서아 명의로 이전된 재산은 이미 다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서아는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부엌 창가에 서서 마당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식어버린 커피잔을 쥔 채 아무 표정도 없이.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혼 도장을 찍고 나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아침에 넥타이를 메고 나갔습니다. 서아는 여전히 밥을 차렸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작은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준혁이 베란다로 나가 통화를 하기 시작한 것은 이혼 서류를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처음에는 한 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뒤였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서아가 새는 것을 그만뒀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가도 전화가 오면 일어났고 서아가 말을 걸면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시선이 자꾸 어딘가를 향했습니다. 서아가 아닌 곳을. 어느 밤 서아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서아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직 안 잤어? 기다렸어. 왜? 피곤한데. 서아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전화 왜 베란다에서 받아? 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그는 재킷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회사 일이야. 민감한 거 많아서. 왜 그런 거 신경 써? 민감하면 나한테도 말 못해? 서아야. 나 진짜 피곤해. 이런 거 따질 기운 없어. 그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아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내렸습니다. 손등이 차가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명자가 찾아온 건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집안을 한 바퀴 훑어봤습니다. 서아가 차린 음식을 보고 고개를 약간 기울였습니다. 이게 다야? 불편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불편한 게 아니라 허전하다는 거야. 집에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준혁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 내내 대화는 준혁과 시어머니 사이에서만 오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박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아의 뒤쪽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아야, 네, 너 결혼한 지 몇 년 됐지? 올해로 9회 됐습니다. 9회. 근데 왜 아직도 빈집 같냐? 서아는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은 채 잠시 멈췄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애 말이야, 애. 사람 사는 집이면 웃음소리가 나야 하는 거 아니야. 너는 들어오면 조용하고 나가도 조용하고. 집안 복이라는 게 여자한테서 오는 건데. 그걸 못 가져오면 어디서 오겠어. 물소리만 흘렀습니다. 박명자는 부엌을 나갔습니다. 준혁은 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준혁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은 시어머니가 돌아간 뒤 2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어머니가 뭐라 하셨어? 별 말씀 안 하셨어. 서아야. 준혁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서아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회사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지금 채권자들이 움직이고 있어. 이번 달 안에 법적 조치 들어오면 우리 집이랑 차도 다 날아가. 서아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위장 이혼이야. 형식적으로만 서류 정리하고 재산을 당신 명의로 빼놓는 거야. 실제로 헤어지는 게 아니야. 위기만 넘기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 서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당신도 이 집에서 살고 싶잖아. 다 날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가족을 위한 거야. 이건 가족. 서아는 그 단어를 소리 없이 되뇌었습니다. 조금 전 부엌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말이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 복을 못 가져오는 여자. 허전한 집. 9회. 그런데 지금은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서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알겠어. 준혁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내려앉았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아는 그 숨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안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왜 동의했는지를 버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정확히 3일이 지났을 때 준혁이 처음으로 반말을 했습니다. 밥상 앞에서였습니다. 서아가 국그릇을 내려놓는데 준혁이 휴대폰 화면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거 짜네. 서아는 잠시 멈췄습니다. 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존댓말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조금 싱겁게 할까? 됐어. 그게 끝이었습니다. 준혁은 밥을 먹으면서 내내 휴대폰을 봤습니다. 서아는 마주 앉아서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지만 어디가 달라졌는지 딱 짚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반말은 한 번씩 더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할 때만,
그 다음에는 집에서 둘이 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시어머니 앞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서아가 말을 걸면 짧게 잘랐고, 서아가 의견을 내면 한 박자 뒤에 화제를 바꿨습니다. 서아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없는 것처럼 처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날은 박명자가 다시 찾아온 주말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서아가 과일을 깎아내오다가 소파 모서리에 접시를 걸쳐놓는 순간 그릇이 조금 기울었습니다. 쏟아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 조심 좀 해. 야. 서아는 굳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마치 못 들은 것처럼. 아니, 당연한 것처럼. 서아는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귀를 채웠습니다. 그주 목요일 오후 준혁은 외출 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들렀습니다. 서아가 안방에서 청소를 하고 있을 때 거실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명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익숙하게 풀어진 목소리. 아들과 통화할 때의 그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청소기를 멈췄습니다. 야, 준혁아. 얘 언제까지 데리고 있을 거야? 서류는 다 된 거 아니야. 이제 정리해야지. 잠시 침묵. 그냥 두면 나중에 귀찮아져. 지금이 타이밍이야. 슬슬 새 여자 붙여야지. 넌 아직 젊잖아. 서아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폐가 움직이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 여자.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손에 쥐고 있던 걸레를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심장이 아픈 것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조용하게 바뀌는 소리가 났습니다. 안쪽에서 통화가 끝나고 박명자가 안방 쪽으로 걸어오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아는 다시 청소기를 켰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얼굴로 박명자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거실 좀 닦아. 먼지 많더라. 네. 시어머니는 다시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아는 청소기를 밀면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을 들었던 것이, 위기만 넘기면 돌아온다고 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방 안에서 얼마짜리였는지를. 저녁에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밥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서아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먼저 말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 준혁이 의자를 빼며 앉았습니다. 무슨 말? 위장이라고 했잖아. 그냥 형식이라고. 그랬지. 그럼 지금 상황 설명해봐. 준혁이 처음으로 서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귀찮다는 감정과 들켰다는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얹어 사는 주제에 눈치 좀 봐라. 방 안 공기가 멈췄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그 시선이 불편했는지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아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완전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서아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아주 선명하고 차가운 것이 들어찼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아는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서아가 처음 등기부등본을 떼러 간 것은 준혁이 출근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 앉아서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손이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 이름 칸에 윤서아 세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위장 이혼 당시 준혁이 넘긴 명의였습니다. 그는 재산을 지키려고 서아 이름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은 서아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하게. 서아는 서류를 반으로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부동산에 들른 것은 그날 오후였습니다. 동네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사무소였습니다. 평소 장을 보러 다닐 때 지나치던 곳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소장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서아가 자리에 앉자마자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아파트 매도 상담하러 왔습니다. 소장이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유자가 본인이시죠? 네, 언제까지 원하세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장은 잠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금매로 내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해요. 괜찮습니다. 그 뒤로 2주가 지났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서아는 준혁의 동선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오전 10시 이전에 방문 요청이 오면 준혁이 출근한 뒤라 괜찮았습니다. 오후 4시 이후는 위험했습니다. 그는 요즘 들어 중간에 집에 들어오는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부동산 소장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방문 시간을 오전으로만 잡아달라고. 들킬 뻔한 순간이 한 번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자가 집을 보고 있던 날, 준혁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오후 1시에 들어온다는 문자였습니다. 서아는 방문자 부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빠르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힌 것이 12시 50분이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온 것은 그로부터 20분 뒤였습니다. 준혁은 거실을 한번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았습니다. 점심 있어? 냉장고에 있어요.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아가 차려서 내놓기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서아는 부엌으로 들어가 냄비를 올리면서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20분 차이였습니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것은 그 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소장에게서 연락이 왔을 때 서아는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매수자 측에서 계약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가능하세요? 네. 가겠습니다. 서아는 빨래 집게를 내려놓고 손을 씻었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서 손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잔금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순간 서아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쥐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사 당일 아침, 서아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은 이미 며칠 전부터 조금씩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큰 물건들은 이사업체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준혁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달차가 도착했을 때 준혁은 막 잠에서 깨어나던 참이었습니다. 안방문이 열리더니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나왔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사짐 박스들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서아는 박스 하나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사예요. 이사? 무슨 이사야? 여기서 어딜 가?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아가 문을 열자 40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를 매수한 새 집주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잔금 날인데 혹시 이사 중이세요? 준혁이 굳어버렸습니다. 잠깐, 당신은 누구야? 새 집주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집 제가 판 거예요. 준혁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야,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명의는 내가 맡겨놓은 거잖아. 법적으로 제 명의였어요. 서아야, 그리고 서아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준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바깥에서 만나는 분도 이미 알고 있어요. 이름이랑 날짜, 장소 다 있습니다. 준혁이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을 뻗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 박명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연락 없이 오는 평소 습관대로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이삿짐과 낯선 남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준혁아.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들고 있던 박스를 이사 직원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그리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서아가 고향으로 내려간 것은 이사 다음 날이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트렁크 하나와 가방 2개. 기차 창밖으로 도시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서아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고향집은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오래된 단층 집이었습니다. 마당에 수도가가 있고 처마 아래 장독이 몇 개 놓인 집이었습니다. 서아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고 빗자루를 세워두며 한마디 했습니다. 왔어? 왔어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침묵하면 왜 말을 안 하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밥상을 차리면서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아는 오랜만에 등이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혁 쪽 상황은 열흘쯤 지나서 지인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파트가 넘어간 뒤 채권자 측에서 바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서아 명의로 옮겨놓은 재산이 이미 매각됐으니 압류할 것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따로 숨겨둔 계좌가 있었지만 그쪽도 법적 분쟁에 묶였습니다. 회사는 결국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박명자는 준혁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서아한테 명의를 맡기면 어떻게 하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준혁은 어머니에게 그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재산을 지키려 했는데 서아가 먼저 쳤다고. 두 사람이 서로를 탓하는 동안 서아는 고향집 마당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서아가 꽃집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내려온 지 보름이 지나서였습니다. 서아는 안을 들여다보다가 자리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천장이 낮고 창이 작았습니다. 플로리스트로 일할 때라면 조건이 좋지 않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아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습니다. 햇빛이 오전에만 들어오면 오전에 꽃을 가장 잘 보이는 자리에 두면 된다고. 꽃집 문을 처음 연 날 어머니가 왔습니다. 진열대 앞에 서서 꽃들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예쁘다. 마음에 들어요? 응. 내가 만든 게 맞구나. 서아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만들어낸 웃음이 아니라 그냥 나온 것이. 준혁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꽃집을 연 지 3주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긁힌 목소리였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서아야. 나야. 서아는 꽃줄기를 다듬던 가위를 내려놓았습니다. 알아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지금 상황이 좀 복잡해서. 복잡한 상황이 생기면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그게 아니라 나 지금 진짜 힘들어. 당신한테 부탁하는 거야. 이제 남이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위를 다시 들었습니다. 서아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면 살고 주지 않으면 집니다. 햇빛이 필요하면 그쪽으로 향합니다.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꺾어두면 결국 다시 빛을 향해 돌아옵니다. 서아는 꽃을 다루면서 그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돌아온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9회를 함께 살았지만 위장 이혼으로 이용당하고 얹혀 사는 주제라는 말을 들었던 서아에게 준혁은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